아마 네, 맞습니다. 그 프린트 받으신 거에서 거기 그 호형 훈제라고 적힌 사람 2명 사진이 있는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호형 훈제는 거기 제 얼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다른 사람인데 제 동생입니다. 네, 제가 호고 형이고요. 훈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호형 호제 패러디에서 호형 훈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동생이랑 아마 저희 대성마임의 인강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수학 페이지에 이상하게 두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정병호 플러스 정병훈.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강 페이지고요. 인강을 한 지는 이제 4년, 뭐 그 정도 됐습니다. 좀 생각보다 나이는 있는데 좀 늦게 데뷔해가지고 인강에는 그래서 뭐 4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올해 저기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우리 학습 방법 또는 뭐 학습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데 좀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까 수능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제 커리큘럼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올해 수능에 대해서 뭐 반응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 언론에 보면 다 불수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수능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통적인 불수능은 언제였냐면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10여 년 전 그때죠. 그때가 전통적인 불수능이었는데 이때가 어땠냐면 일컷이 2011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일컷이 79까지 내려갔던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일컷이 71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불수능이었는데 이게 이제 평가원이 항상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평가원은 우선 욕을 들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또 이렇게 그 공무원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직전에 2008학년도 때 일컷이 10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수능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으면 그 반대로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원이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로 튄 게 3년간 불수능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때문에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럼 또 약간 이제 조정을 해요. 지금의 체제는 2015학년도 수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2015학년도 수능이 이과가 일컷이 1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일컷 100 나오는 바람에 근데 이게 왜 일컷이 100 나왔냐면 30번 문제 하나는 조금 어려웠는데 29번까지가 너무 쉬워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애들이 29번까지 풀면 한 1시간 정도 남았다고 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한 40분, 50분 정도면 29번까지 다 풀어요. 그러면 나머지 5, 60분 동안 한 문제를 낑낑 매서 푼 애들이 1등급 받았고 못 푼 애들이 2등급 받았고 뭐 그랬던 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물수능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난이도를 이제 또 평가원이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불수능 시절처럼 갑자기 팍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계속 1컷 92로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그랬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을 변별을 해야 되는데 최상위권을 또 변별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킬러 문제 난이도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하고 2018학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킬러 문제 하나가 예를 들어 2017학년도 수능 30번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걸 맞힌 애들이 한 3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찍어서 맞힌 애들도 상당히 있고요. 국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국어 선생님 별명이 216이었는데 우리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수학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학 때 갑자기 그 선생님이 떠올라가지고 216 찍었는데 맞았대. 뭐 이런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 300명 중에는. 그러니까 실제 풀어 맞춘 애들은 진짜 적겠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해설을 쳐보면 해설이 한 40 몇 줄 나옵니다. 한 문제. 뭐 그런 극악한 킬러가 2017학년도하고 2018학년도 수능 때 나왔어요. 그로부터 이제 또 욕을 먹죠, 평가원이. 왜? 저런 걸 도대체 무슨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내는 거냐. 저렇게 극악한 문제를. 해외 이제 수학자 대회 같은 데서 이제 수학 교수가 그걸 이제 해외 수학자들한테 보여줬더니 뭐 이런 거를 지금 애들한테 지금 한단 말이냐. 한국 교육이 너무 기형적이다. 뭐 이런 비판도 많고 막 하니까 그걸 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죠.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난이도의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때만 해도 이런 구조였어요.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문항 번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치고 이게 난이도라고 치면 이렇게 하다가 한 27문제까지는 그럭저럭 풀만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 애들이 그 킬러 한 2개 버리기 전략 이런 게 잘 먹히던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가르치다 보면 저는 92가 목표예요. 근데 29, 30번을 버리고 92를 맞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리거든요. 왜냐면 야 너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거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92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해야 92를 맞지 않겠니? 이렇게 말리지만 근데 그럼에도 92를 목표로 해서 92를 맞는 애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2문제 정도 버리면 27문제 푸는 데는 수월하게 푸니까 3문제 남은 거에서 조금 약간 뭐 하나 잘 잡아가지고 풀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 그 1등급 내의 애들 사이에서 되게 사실 이제 최상위권이 있고 그 다음에 1등급에도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1등급이 있는데 걔네들 사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났어요. 8점, 기껏해야 8점 나는 거죠. 8점.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2019학년도부터 요번 수능 때까지 계속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약화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무슨 준킬러가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요렇게 약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출제가 됐어요. 점점 여기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를 올려가지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30번이나 뭐 이런 그 킬러 문제들 있죠?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요번 수능을 보면 이번 수능에서 지금 어렵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가 묻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제 제자 중에도 이번에 딱 수능을 보고 뭐 연락 온 친구 보면 저 47분 만에 다 풀었다. 그리고 100 나왔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가 47분 만에 물론 걔는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긴 하지만 그래도 47분 만에 다 풀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47분 만에 다 풀었다. 쉬웠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0점인가 맞았던 친구인데 올해 이제 수능을 다시 봤는데 공통 과목이 22번까지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수능 체제는 공통 과목이 22번까지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 과목 22번까지 딱 풀었는데 30분 걸렸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자기는 좀 더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고 근데 뭐 다 풀었는데 30번에서 계산 실수해가지고 하나 틀린 친구.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점짜리가 꽤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번 수능에서 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요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앞번호부터 조금 더 어려운 느낌? 이런 게 좀 더 있어가지고 중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인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실력이 탄탄하지 못한 상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위권 애들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잘 보면 저 평소에도 그냥 평소에 한 96, 100쯤 잘 나오던 애들 있죠? 실력이 좀 탄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그냥 쉬웠는데? 여기 뭐 난이도 좀 올라간다고 뭐 못 풀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수능이 또 이렇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처럼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때 킬러가 굉장히 빡세던 시절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니까 다시 킬러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거대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 수능처럼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정말 그 최상위권과 그 밑에 좀 상위권 애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미적 같은 경우는 1컷이 81, 82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0점부터 80 몇 가지는 같은 1등급이지만 대학이 엄청 차이 납니다. 대학 차이가 실제 정시에 가보면 엄청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 1등급을 받더라도 물론 이제 수시 같은 데서는 최저 같은 게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1등급 받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지만 정시 같은 거를 또 보시면 같은 1등급이어도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약간 조금 어설프게 공부했던 상위권 애들은 이번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고생하고 떨어진 애들도 꽤 많아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수능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선택 과목 중에 뭐 어떤 게 선택 과목이 어려웠냐, 공통 과목이 어려웠냐, 막 이런 이슈도 있죠. 이번에 수능 때 선택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6평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평 때 공통 과목이 어려웠거든요. 9평 때까지도 공통 과목이 어렵다는 뭐 분위기가 많았죠. 그렇지만 수능 때 선택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공통 과목 몰빵.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이번에.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뭐 수능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얘기 많이 할 게 있지만,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우선 수학을 공부할 때 이 기초 체력 같은 피지컬 있죠.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피지컬이 약한 친구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이 최상위권 애들, 이런 정도 나오면 그냥 뭐 다 맞는, 실수를 하나 정도 틀리거나 이런 최상위권 애들은 뭐 문제가 뭐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문제가 풀기 싫게 생겼어. 풀기 싫게 생겼더라도 그거를 별로 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약간 상위권 인플레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가형 1등급하고 지금 1등급이 달라요. 지금은 그 기하, 확통, 미적 다 섞인 상태에서 1등급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보통? 그 상위권 애들이 막 올해 들어서 어떤 걸 제가 많이 느꼈냐면 이상하게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건 평가원하고 안 맞다. 이런 반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어설픈 상위권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어설픈 상위권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평가원의 출제경을 막 알아요. 자기가. 선생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파이널 때 막 공부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온다. 아씨 이거 평가원하고 거리가 뭔데? 하고 감별사 있죠. 맛 감별사들. 우리 소믈리에 비슷한. 그래가지고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막 감별합니다. 이거 계산량이 평가원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막 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파이널 때 되면 아주 계산 없는 모의고사 있죠. 아주 쉬운 모의고사. 이거 진짜 깔끔하고 평가원스럽고 그런 얘기 수능 직전에 한 달 동안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그런 얘기 다 쏙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뭐 알고 보니까 사설이 평가원스럽네. 그동안 사설 막 비난하고 사설 뭐 과하다. 평가원과 안 맞다. 그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평가원이 사설이랑 똑같구만. 이런 반응이 많아요.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약간 확실치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앞부분에서 이렇게 막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려면 우선 기본기가 강해야 되는데 그 기본기가 강한 거와 더불어서 뭔가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평가원은 딱 여기까지만 낼 거야. 저기까지만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이건 안 나와. 저건 안 나와. 저건 안 나와.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 실력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자기는 공부하겠다 이거죠. 옛날에도 저도 이제 막 가르치다 보면 한 4등급, 뭐 5등급 이렇게 맞는 친구들 EBS 딱 푼 거 문제집 한번 걷어서 검사해 보면 띄엄띄엄 풀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요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왜? 여기 조금 있으면 약간 힘들 것 같으면 안 푸는 거예요. 조금 시도하다가 힘들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앞부분부터 못 푸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점수가 확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험 체제에서는. 옛날 시험 체제가 오히려 더 나아요. 옛날 시험 체제는 그래도 여기까지 그냥 적당히 공부해도 한 20 몇 개는 푸는데 25개, 27개는 푸는데 적당히 공부해도. 근데 요즘은 이제 적당히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공부했다가 그냥 성적 팍팍 막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제대로 잘 공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뭔가를 가리지 말고 공부를 하자. 그리고 좀 이게 수학도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실력 오르는 게 이런 식이죠. 실력 오르는 게.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노력량, 여기 점수 이렇게 보시면 노력량이 이만큼 돼도 점수가 안 오릅니다. 처음에. 그 시간을 참고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노령량,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안 오르다 어느 순간 노령량이 쌓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2등급에서 1등급 그 사이쯤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멈추면 안 올라가요. 노령량을 상당히 들여도 정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막판에.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올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기쯤에서 중단한다고요. 여기쯤에서 중단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실력 상승의 그 곡선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보통 한 2등급이나 1등급 초반쯤 왔을 때의 그 상황. 그때쯤 되면 이게 자기 실력이 정체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보통 성적이 정체하는 상황. 근데 그거를 그때 참고 뭔가 좀 더 자기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런 공부도 해내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제 커리큘럼은요. 뭐 그 자세하게 뭐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우선 제 강의는 아마 인터넷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뒤져보시면 좀 알겠지만 우선 그 개념 설명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마 애들이 인터넷에서 개념 설명을 엄밀하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개념 설명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좀 어렵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별게 아니고 그냥 교과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수학 선생님들 뒤져보면 이렇게 애들 사이에 막 이렇게 파를 나눴어요. 뭐 정파, 사파, 무슨 무림 고수들의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왜냐면 교과 개념에 치중하는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유형별 도구 정리에 치중하는 선생님 뭐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애들이 분류하기를 정파에 속하는 정석파에 속하는 쪽에 속하는데 뭐 도구 정리도 해주죠. 해주는데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초기에 실력을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좀 참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참 그 자기 거로 만드는 게 힘든데 그 과정을 이기고 나면 문제들이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문제풀이 방법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웬만하면 못 풀지 않게끔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념 설명할 때부터도 제가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개념이 어떤 문제풀이하고 관련이 있는지 문제풀이 속에서 개념 설명을 통합시켜서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개념 설명 사이의 간극을 많이 없애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문제풀이에도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바뀐 수능 체제에서는 그 소위 양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치기. 거짓말하는 양치기 말고. 그 막 내신 때 양치기. 양으로 막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막 양치기로 승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때는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본 애들이 유리해요. 결정적으로. 왜냐면 어느 문제가 어디서 앞부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계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 유형 생소한데?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본 애들은 이 유형 알겠어. 저 유형 알겠어. 계산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풀어요. 그래서 많은 유형을 많이 풀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그 현강의 컨텐츠가 대치동에서 가장 컨텐츠 양이 많습니다. 그게 뭐 학생들이 못 풀 정도로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줘요. 주간지가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나가거든요. 그걸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하는데도 저희가 엄청난 인력을 조교들 막 디자인 시키고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나가는데 거기에 엔제가 50문제 나가고 복습문항, 그다음에 기출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80에서 100문제 정도가 매주 나가고요. 그다음에 현강생들은 다 매주 모의고사를 하나씩 줍니다. 실전 연습을 이때부터 해야 돼요. 그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이번에 실전 연습을 겨울 때부터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면 2학년 때 봤던 그 모의고사하고 수능의 모의고사의 문항 배치가 다르거든요. 2학년 때까지 수학원 수학투만 해서 30문제 딱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선택 과목제로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3학년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문항 배치를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주 저희가 현강 수강생들한테는 매주 모의고사를 하나씩 줘요. 예. 대치동에서는 현장 응시도 했어요. 따로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와가지고 현장 응시, 실제 시험 보고 예,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최상의 컨텐츠, 그다음에 양도 부족한 게 없고 그 컨텐츠의 또 상당수는 저하고 병원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예요. 예. 그런 것들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수강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수능 체제에서 대응하는데 잘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예, 충분히 예,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